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드리고 연휴 민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메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이렇게 끝났네요. 네. 각자 이제 지역 민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역 대구 민심. 민심은 어떻던가요? 대구 민심은 사실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 이제 1심 선고가 있는데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겨울에 그 윤어게인 나름대로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1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런 윤어게인 세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상이 좀 깨져간다. 저는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대구 시민들이 이제 그 분노했던 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잇따라서 이렇게 탄핵을 당하느냐 이런 데 대한 분노도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 사실은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론 이런 데 휩쓸려 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런 윤어게인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고 1년 사이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으면서 지금은 아주 소수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일부 선동가들의 어떤 그런 놀이터 비슷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다. 서울 민심은 어땠어요? 수도권은? 저는 이제 명절 그 전날 저희 지역구 서울 네, 구로인데 저는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쭉 드렸는데 저희 당에 이제 아예 마음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죠. 그냥 웃으면서 뭐 수고한다 이제 네, 이러시고 네. 그래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애정이 있는 분들. 애정이 있거나 좀 그래도 좀 야단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 제일 네. 많이 들은 얘기는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라는 거였고 이제 이번에 투표 안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한다. 네, 이번에 나 투표 안 할 앞두고.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 저희 당에 양쪽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 예, 양쪽에 네. 이제 비판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보다 더 많은 건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게 저는 민심이라고 저희 당 지지자들이 싸우지 않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저희가 해볼 만하다 아직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은 해볼 만하다. 네. 김상일 평론가는 어디 가죠? 저는 이제 보수의 심장 옆에, 아, 옆에. 보수의 리트머스 네. 같은 부산을 좀 아, 갔다 왔는데. 다녀오셨구나. 부산은 어떻던가요?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들은 얘기,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정신 차리게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보수 진영을.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여성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왜냐면 이제 애정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정치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주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지역 정치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정신 차리게 완전히 망해야만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속풀이는 좀 지방선거 이야기를 많이 넣어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독감 걸렸는데 독감 걸리고 돌아왔더니 합당 논의가 이제 선거 뒤로 미뤄졌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가장 속이 탈 사람이 누굴까요? 조국 전 대표는 저는 속이 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번에 이제 얻으려고 했었던 것은 네. 여전히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거 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저는 조국 대표의 목표는 네. 이번에 이제 원내 진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더 원하는 거는 더 폼나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번에 나가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합당 논의 끝나자마자 정춘생 의원을 통해서 평택하고 군산에는 민주당이 귀책 쌓여 있으니까 거긴 공천하지 말라라고 공천. 이제 사실상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나가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는 평생을 일관되게 거창한 어떤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적 이익에 복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비리가 좀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어디로 나갈까? 그러면 보다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호남에, 그러니까 군산에 군산으로. 거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대변인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지금 가장 속이 안 탄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속이 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합당 논의 자체는 사실 지방선거용이 아니었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꺼낸 것은 어디까지나 8월 전당대용이었다. 8월 전당대를 앞두고 이제 그 이른바 친청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꺼낸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실패했고 말하자면 친명 세력, 이재명 대통령 세력한테 이제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제 공공한 처지가 된 거는 조국 대표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 문제인데 조국 혁신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연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손해 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이런 전력 분석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을 게 뻔하니까 그때 싸게 인수 합병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대표가 이번에 뭐 시장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봐서 좀 언감생심인 것 같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은 4개 지역인데 아마 2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산이나 그리고 어디죠? 평택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그 의원이 이제 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지역이 비게 되면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군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해줄 것이냐 과연 조국 대표한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전재수 의원이 그쪽 측근들부터가 조국 대표가 그쪽에 출마하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그다지 자기들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함께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제 연대의 문제가 됩니다. 연대의 문제가 되고 조국 대표한테 배지를 이제 줄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분위기가 친 이재명 세력 말하자면 이재명 세력 쪽에서 조국이 돌아오는 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조국 대표가 왜 손가락 행명군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친 이재명 세력들이 상당히 좀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조국 대표가 쉽게 배지를 달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 합당 논의를 하면서 양당이 살짝 감정이 좀 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초반에 처음에 민주당 내 갈등 나오니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썸 타자고 했더니 프로포즈하고 시어른들은 갑자기 김치 싸대기를 때리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선거를 어쨌든 바로 앞에 두고 합당 논의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양당이 미묘하게 감정이 살짝 상해 있어서 연대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면.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좋은 걸 하자고 했으니까 사실은 감정이 상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거기에서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는 잃을 게 있다는 얘기고 얻을 게 있다는 거고 그런 건데 얻을 걸 얻기가 힘들어지고 잃기 두려운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면 감정이 상하죠.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바가 있었으니. 굉장히 대인배 인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사소한 거에 가장 뭐랄까요 소인배 같은 게 정치인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꽃놀이패다 해가지고 꽃놀이를 쫙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독감이 걸려서 온 거예요. 이번 독감이 아팠군요.
네. 이번 독감이 잘 안 나요. 아, 이번 독감 심각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해요. 아프고 네. 잘 안 나. 네. 예, 그런 상태가 지금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음. 사람들의 상태, 독감이 좀 걸려서 잘 안 낫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근데 생각이 얻지는 들고요. 못했고. 예. 그래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 논의를 하면서 친명 세력을 완전히 결집시켜 놓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예, 그렇게 되네요. 왜냐면 친명 지지층은 사실은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면에 본인들이 나서면 그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좀 자중하자. 네. 내지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너무 앞에 나서면 이게 오히려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좀 약간 수세적인 자세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서서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친명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금 아직은 독감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그럼 맞지 않을까. 무공천 아까 얘기하셨는데 요구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연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뛰는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후보 간의 연대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마치 위에서부터 찍어내리는 거래, 연대가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진통.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군산 쪽으로 출마를 하는 건 맞다고 보세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게 본인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근데 될 곳을 찾아갔구나. 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데 가서 네. 당을 위해서 본인의 존재감, 당의 존재감 이거를 더 보여주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저는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 확장도 안 되고 본인의 어떤 정당의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군산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 부산이나 뭐 평택이나 계양 뭐 이런 데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명분이 있는 보는데 곳으로 예,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요새 정치가 무슨 뭐 명분으로 하기보다는 나만 살고 보자의 정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우리가 작년 8월 15일 날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 됐을 상황만 떠올려 봐도 그때와 네. 비교해 보면은 조국 대표가 그때 막 어디 가도 막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산을 가느냐, 호남을 가느냐, 뭐 수도권을 가느냐, 뭐 이게 네. 나중에 대권을 봐서 어느 게 유리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조국 대표 입장이 굉장히 좀 공공해졌다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산도 여의치 않고 수도권은 뭐 더 여의치 않고 그래서 군산을 가야 되는데 군산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민주당에서 이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득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렇게 됐나를 조국 대표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8월 10일 사면되고 나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력이 확장하기보다는 계속 안으로 위축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못 보여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말씀에 네. 굉장히 동의하는 게 그 당시 특별 사면 특사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특사였어요. 그러면 무리한 특사를 했다는 거는 거기에 깔려 있는 메시지가 존재하는데 네. 그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해서 정치 활동을 조국 대표가 그때 했거든요. 네. 그때 합당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때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했다거나 그러면 상황이 지금하고는 정말 달랐겠죠. 근데 그때는 또 꽃놀이 패니까 네. 또 나들이 또 간 거예요. 예? 네. 바람은 생각 안 하고 네. 예?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바람이라 그러죠 봄에 예? 그런 바람을 생각 안 하고 독감이 또 이제 걸려서 아직 독감을 계속 예.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그래서 한번 독감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 독감은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메모리가 좀 짧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권에 또 변수가 등장한 게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을 했어요. 연휴 사이에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오늘 주소를 옮긴다는 것 같더라고요. 개항으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죠. 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굉장한 은인이죠. 그러니까 그 말해서 개항을 자기 지역구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물려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하는 발판을 마련해준 그런 은인이고, 그리고 친명의 어떤 색깔을 좀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 차원에서라도 다시 이제 개항 공천을 송영길 대표에게 줘가지고 복귀를 시킬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 보훈도 보훈이지만은 지금 정청래 대표와의 명청 갈등 와중에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면은, 송영길이라는 중진 거물이 중진이죠. 돌아오면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친명 세력의 뭐 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송영길 대표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8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름대로 지지 이런 것들 표시를 함으로써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명절 선물 같은 뭐 이런 명절 선물 같은. 20무죄 자체가 명절 선물 같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김남준 대변인, 이제 최측근인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정리가 이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연휴 기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남준은 연수 박찬대 이제 의원이죠. 박찬대 의원이 이제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연수 갑이 비게 되면은 거기에 보내고 송영길을 다시 개항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는 친명 세력 내에서 송영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귀를 시킨다는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뭔가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근데 오히려 인물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연휴 사이에 또 한 번 더 안 나간다, 이렇게 또 선을 그으셨더라고요. 일단 경기지사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 생명 건다, 이제 이렇게 네, 경기지사 얘기 얘기를 안 하시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송영길 대표 얘기 잠깐만 좀 네, 드리고 송영길 대표 싶은데요.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회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 전에 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먼저 따지는 게 그 인간 문명 사회입니다.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분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6천만 원 돌린 사실, 그 사실이 부인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이정근 녹취록이 그게 임의로 제출된 게 맞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해서 이제 무죄 이렇게 네. 판결 받는 거거든요. 먹사연에서 7억 원 정치자금 받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이 부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대표까지 했었던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도의적으로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을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억울하게 정치 핍박을 당했다는 듯이 네. 바로 나와가지고 또 이번에 출마하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선진국다운 일입니까? 저는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번에 내보낼 거라고 봐요. 선거에. 공천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지금 사생결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 하나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는 공천을 줄 것이다. 군산이든 어딜 들어올 수 있는데 줄 것이다. 그래서 8월에 이제 큰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송영길 조국은 어부지리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와 여기에는 정면으로 다 위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월에 큰 싸움을 앞두고 이제 그런 공천이 이뤄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의 정치가 말씀하신 대로 옳은 것을 향해 가고 옳은 것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최가훈 선수의 네. 그 점핑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클로이 킴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캡션을 달았어요.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영혼을 갈아놓은 예술이었다. 이게 이제 클로이 킴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클로이 킴은 사실은 이게 일본 사람들처럼 속 좁게 이게 뭐 동정론에서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왜? 2등을 했기 때문에 1등 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 희생적인 이야기로 그 최가원 선수의 우승을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만든 거예요. 이 역사적인 한 장면에 두 위대한 스포츠인이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옳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는 희생적인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그냥 하나의 당선 내지는 하나의 기록,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하나의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호준석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해요. 제가 이 주제 보고서 네. 집에서 굉장히 곤란했어요. 네,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왜 난감하셨어요? 좋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음. 네, 물론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인 거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당의 영향 어떤 그 소통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구심점이 공학적으로 되실 거라고, 기술적으로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봤을 때. 그래서 기술만을 가지고 점수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크게 이게 예술로 승화되는, 그러니까 선진국 얘기하셨고 그런 건데 그렇게 승화되는 측면,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미래의 교훈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검찰의 무능.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검찰에서도 엄청 무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어떻게 영장만 청구해가지고 그것의 증거의 능력을 확보했으면 되는 건데 영장 청구를 안 해서 그 별건 수사가 돼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까. 정말 보수만 망친 게 아니라 검찰도 망쳐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걸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완전한 도덕적 무죄, 윤리적 무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어쨌든 돈봉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치가 또 현실 부분이 있으니까 네. 현실에 의해서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돌아오게 할 네, 거다. 할 거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 국민의 박수를 받는 일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 분이 이제 의견 통일을 네, 한 의견 거니까 갑자기 통일됐어요. 그래서 공천은 주지 마. 제가 좀 독특하죠. 네. 통일이 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의견이 통일되어서 이제 왜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부 이후에 네. 범죄자들만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지금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 1심, 2심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버젓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하고 거기에 뭐 정치인들이 다 몰려가고 그다음에 계속 범죄자들 좋은 법들만 계속해서 만들고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은 범죄자들 못 잡게 하고 아니 대통령 내각부터가 다 범죄 뭐 이런 정과 네.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게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이게 들어오시면 아까- 저는 또 이 윤석열 얘기를 하게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전선이 커져서 제가 바로 다른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어디에 출마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요 인물들을 한 번씩 짚어봐서 제가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수도권 민심도 들으셨을 제가 테고. 보기에는 이제 3자 구도로 가면 네. 당선 가능성이 그렇죠. 무소속이니까. 낮죠. 낮아지죠. 근데 국민의힘이 공천은 할 거란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 안 나오니까 우리 무공천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3자 구도가 되는 부산 같은 곳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곳은 이제 대구에서 네. 특히 이제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당시 여당 후보를 꺾었었던 수성. 네. 여기 이제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네. 거기가 이제 비면은 거기는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부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저 실제로. 이번에 부산 가서 네. 저보다 연배가 위신 여성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거예요. 그 국민의힘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동훈이 나오면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부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저는 있어서요. 수도권도 뭐 나오면 다 삼자죠. 그쵸. 삼자가 수도권은 될 수밖에 오히려 없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애정을 가진 전략적인 선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라면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부산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와 부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배가 높은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제 보수진영에서는. 사실 이제 대변인이 보시는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입장만 보자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배지를 달고 복귀하는 시나리오는 최악이거든요. 장동혁 대표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대구와 부산에 만약에 보궐선거 지역이 생긴다면 그곳에다가 최강자를 아마 공천, 이게 자객 공천이라고 하죠. 내보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성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궐선거 네. 자체를 아예 없도록 그러니까 그 출마 시기, 사퇴 시기를 네.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런 수까지 쓰겠냐 부산은 싶지만, 민주당 후보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견재수 네.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퇴를 할 때 네. 거기 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의원이.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선거가 안 생기도록 그런 식으로 사퇴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부산 대구 얘기는 쉽게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다. 뭐 저렇게 봅니다. 근데 쉽지 않아도요. 네. 본인이 죽더라도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게 정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거는 선택의 장이거든요. 정치인이 선택의 장을 피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죽이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네.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관점에서 제가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라면 네. 저는 광주시장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와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네, 낮다 네.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고 그 이후에 한동훈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네. 있는 그런 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근데 있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네. 뭐 다르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제 생각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판단은 아닐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1심 선고가 있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희 이제 채널A 메인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 저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전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젠다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향후 당명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네. 쇄신 그리고 인재 영입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네. 절연과 절윤을 이렇게 썼던데 네, 절연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다라는 네,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그 밝혔죠. 말은 절연을. 또 많은 얘기입니다. 비상계엄 깊이 사과한다고 했고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했고 네. 단절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는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내란 재판 이후에 어떤 그 메시지를 낼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전륜을 어느 선까지 이제 선언을 할 것인가.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똑같은 걸 느끼거든요. 저희 네. 당에 이제 강성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거를 선언하면 그분들이 이제 떠날 준비가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 네. 본인의 기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이제 더 큰 고민은 그런 스탠스로 왔더니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방선거는 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 생명 건다라고 한 것은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전환을 국민들께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단절 그것을 보다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하지 않으면 전환됐다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그 고민 그래서 그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네.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상보다 높을 예, 수 예.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생각보다 높았어요. 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오늘 내일도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좀 더 수위가 높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환이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특기죠. 늘 그 전환을 해오셨고 그래서 뭐 한동훈계 하다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전환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륜 뭐 이런 거보다 그 아젠다를 바꿔가지고 네. 말하자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내란 프레임, 개헌 프레임 이런 데 갇혀 있기보다는 다른 아젠다를 던짐으로 해가지고 뭔가 전환을, 국민을 바꾸는 건데 좀 늦었습니다. 이게 그 전환을 말하자면 새로운 아젠다를 들이대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것들이 늦었고 그게 제가 봐서는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크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수위가 보고 있습니다. 높더라도 네. 좀 늦었다. 저는 이제 전환, 이게 말장난 같아요. 왜냐면 전환이라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환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단어 하나로 국민을 좀 약간 기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자, 보수는요, 뜻이 뭡니까? 컨저버티브, 지킨다는 거예요. 네. 뭘 지키죠? 헌법과 그렇죠. 법치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기성 질서와 네. 가치, 이건데 윤석열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다 무너뜨린 거를 절연을 못하고 그걸 지키겠다고 한다고요? 어떻게 지켜요? 그게 보수예요? 지킬 게 없는데 어떻게 보수입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지 않는 한 장동혁 대표는 그냥 나 혼자 살겠다라는 사람으로 뿐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약간은 다른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1심 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보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풀이 3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